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배종호 세안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격 합류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려 하는데요.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대선 레이스 전면에 등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선대위를 총괄해달라는 당과 후보 요청을 받고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국정을 더 맡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겠고 그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구원투수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모습은 드러냈는데 이제는 남은 20여일 동안 그야말로 전면에서 선대위를 이끌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데 오늘 취임 일성들을 좀 들어보면 몸을 낮추고 민주당의 어떤 언동을 좀 조심해달라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선대위 전면에 직접 본인이 나선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일부터 법적으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보다 더 윗자리예요. 그래서 네.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시점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3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일단 당장 호남의 표심이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문 표심이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도 좀 개혁적인 그런 안정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도 표심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그렇게 표심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은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겸손을 강조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김혜경 씨 이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겸허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뭔가 이제 추가적인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뭐 좀 지켜봐야 될 듯 싶어요. 지금 뭐 안에 민주당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낙연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도 사실은 원팀 선대위에서 뭐 이미 합류해 있으셨다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예. 지금 근데 또 다시 이낙연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위촉을 하면서 지휘를 하게끔 한다는 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있는 일련의 김혜경 씨 관련한 논란들도 일이 증폭된 건 사실은 처음에 해명을 하면서 소위 그 해명이 국민들 수준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해명이었고 이후에 이 사안을 대하는 민주당 선대위 내부의 모습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결이 달라서 이렇게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보도에 의하면 또 추가적인 사과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가는 사과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보면은 뭐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서는 7가지 작은 거짓말이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가 대응한 거 보면 처음에는 뭐 가짜 뉴스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르는데 어디선가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언론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동안 아주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긋지긋하게 봤던 위선과 내로남불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사과를 고민한다니까 봅니다마는 그 사과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 그다음에 진정성을 담았느냐 뭐 이거에 국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이 건은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정치적인 사과 내지는 정치적인 해법 이전에 예. 이미 범법 영역,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수사와는 별개로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구원투수로 전면에 나선 것이 호남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민주당 정치적 기반이 지금 호남의 이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글쎄요, 민주당의 지지층 결속이 더 견고해지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역대 호남의 표심을 보면요.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90%를 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한 60%대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최종 호남 득표율은 결국은 70% 이상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요.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호남에서도 총결집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사령탑이 돼가지고 직접 호남 표심을 움직인다면은 상당 부분 움직일 것이고 호남의 표심이 움직이면은 수도권 출향민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역시 이제 호남 표심도 그렇고 대구 표심도 그렇고 20 세력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20 세력 같은 경우는 역대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뭐 이념으로부터 그리고 또 지역으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20대에서 굉장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또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반면에 이 20대의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선거일까지 어떤 양태를 보일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호남 지역에 대한 공들이기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남의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예. 저희 당의 견고한 지지율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고 호남의 20대가 호남의 50대, 40대와 정치 성향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호남의 20대가 가장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예. 대구의 20대일지도 모릅니다. 일자리에 대한 문제, 산업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구와 광주 다 통틀어서 지역소의 지방소의 문제 같은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투표 성향이 그런 어떤 연령대별로 비슷하게 나타날 겁니다. 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구도 타파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역구도가 타파돼야지 정치의 수준이 그만큼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영남은 국민의힘 그리고 호남은 민주당 여기를 뭐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선거 전략도 텃밭지키기에 정말 올인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까? 이번에는 지역구도보다는 세대 대결로 좀 정말 전환될까? 기대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떤 호남에 대한 서진 정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기대가 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 좀 없어져야 될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금 보이는 지지율보다는 양 후보로 인한 결집 현상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 대선 같은 경우 보면 호남에서의 진보 진영 성향의 정당 후보 지지율이 무려 90%가 늘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영남에서도 굉장히 많은 몰표들이 모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깨질지 한번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것들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다시 광주를 또 찾았는데 5.18 묘역에 가서 정상적인 참배를 또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수행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주에서 젊은 분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용납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이 5.18 정신에 대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너무 이용을 하려는 분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가 한번 반성을 양쪽 다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현재 전국적인 지지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2030의 움직임이 좀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본인의 실생활과 본인의 생각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꼭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어쨌든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우리 투표 성향도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그렇고요. 영남에 대한 또 배 교수의 또 평가도 듣고 싶은데요. 전망이나 기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이제 20대에 있어서는 TK의 20대 표심 그리고 또 호남의 20대 표심이 과거의 표심하고는 사뭇 다르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여야 모두 지금 엇갈려서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호남 출신이 후보자가 된 것이 아니고 티켓 출신이 지금 네. 대통령 후보가 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영남 후보가 나온 것이 아니고 충청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뭐 20, 30 젊은 층들이요. 어떤 지역주의를 뛰어넘어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소신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정치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 바꿔서 단일화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연일 야권에서 관련된 단일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 단판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 후보는 이제 단일화와 관련해서 좀 후보들 간에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상의 없이 단일화 협상은 안 된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좀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준비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꼭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당내에서는 단일화에 관해서 뭐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전격적으로 필요하다면 후보 간의 담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단일화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고요.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에 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저는 뭐 다분히 그 전략적인 면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 없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하락해서 크게 이 선거 전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단일화 과정에서 좀 더 윤석열 후보로의 표의 결집 그리고 단일화 전략상에서의 필요성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외형적인 발언이 안철수 후보 측이나 아니면 이 내부적으로 크게 뭐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은 아닐 거고 이준석 대표도 나름 계산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바람대로 국민의힘의 바람대로 안철수 후보가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본인이 이 대선을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15% 이상을 얻어야만이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 선거 비용이 500억이 넘거든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득표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17%까지 본인이 득표를 했지만은 최근 추세를 보면은 10%가 좀 무너지는 그런 득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 미만의 득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만약에 500억 썼을 경우에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노정이 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본인이 뭐 총력 실탄을 투입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탄을 소극적으로 적게 투입을 하다 보면은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한 5% 안팎의 득표를 얻어서 최종 레이스를 완주한다면은 본인이 꿈꾸고 있는 다음의 정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레이스를 완주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남는 선택이 그러면 누구하고 단일화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라면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예. 이준석 대표가 있는 국민의힘하고는 단일화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감정이 단일화하기 많이 위해서. 상했을 것이다. 감정의 선이 너무 넘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뭐 중도 하차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윤석열 후보가 단판을 한다고 해도 공천 지분 같은 경우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 뭔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약속을 했을 때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복렬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고 또 누구하고 단일화하느냐에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승패가 좌우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따라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네. 이거는 역할 분담이 아니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몰아넣는 그런 발언과 행동들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단일화가 대선 레이스 막바지에 정말 큰 변수로 떠오른 상황.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하루하루 그야말로 오가는 말들이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 정권의 범죄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정치 보복으로 들릴 수가 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고 이해찬 고문 역시도 굉장히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의 반응을 좀 듣고 싶은데요. 박정아 단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잘 보면은 시스템에 의한 수사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취지인데요. 그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잘못돼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걷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처음 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을 때도 사실은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이런 구태를 걷어내야 된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수사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들은 도려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반응하는 건 그동안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킨다는 거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의도성을 갖고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치 보복을요 본인 스스로 노골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많으면요 스스로 그 말이 올무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보면요 스스로 모순되는 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해야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장동도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의 신분이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고 특수부 검사가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예요.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수사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정치 보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대장동 재수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무관하고 이재명 후보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고요. 이 발언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두 가지 지금 모순되는 발언을 했는데 과거에 검찰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선 것이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면 윤석열 후보 본인이 했던 수사가 정치 보복적인 수사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이 눈만 한번 뜨면 밟히는 게 검찰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는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고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 말대로 검찰이 눈만 뜨면 대통령 눈에 밟히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에 앞장설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해서 하자고 양당이 다 합의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재수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동안의 수사 탈원전 문제, 울산시장 선거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편 저희 유례 없는 이제 코로나19 시기를 맞아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투표와 관련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논의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지금 개정안 심의에 나선 상황인데 두 당 모두, 그러니까 여야 모두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확진자 별도 투표가 필요하다 이런 안을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뭐 막대한 예산 문제도 있고요. 형평성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혼란을 좀 최소화하면서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 두 분의 생각을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뭐 여야 정치권이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의 다 의견들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14일 날 뭐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현행 이제 공직선거법대로 한다면은 말씀하신 코로나19 확진자라든지 격리자는 사전 투표일 4, 5일 하고 5일 날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이제 참정권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시 투표일 당일날 6시부터 9시까지 별도로 이 확진자, 격리자를 투표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립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재미있는 것이 역대 대선에서는 이제 투표가 종료가 6시에 되면은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여러 방송사들이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대략 그러면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냐. 뭐 한 50만 안팎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투표 행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출구조사를 6시에 발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방송사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또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지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서 대강 이전 당일날 6시부터 9시 사이에 확진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한 이후에 확진이 된 3월 6일부터 9일 사이 이제 확진자들이겠죠. 대상으로 추가 투표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간에 행정적인 수요가 얼마나 들어간 간에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저는 보장을 해주는 여야 간의 합의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좀 전통적으로 봤던 출구조사의 문제도 있고 그럼 예. 개표를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 그다음에 투표소와 개표소의 인원들과 그다음에 그 확진 보호 장치들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꼼꼼히 선관위에서 챙겨서 문제 없이 투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확실한 건 기존 선거와는 굉장히 다른 풍경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배종우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